가장 눈에 띄는 것은 XRP ODL 결제가 인도에서 실행 중이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뽑아내는 더 XRP데일리닷컴은 최근 몇 년 동안 리플은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인도 은행들과 협력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송금 시장이 인도지만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느리고 수수료는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플 솔루션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도 최대 민간 부문 은행 가운데 하나인 엑시스 뱅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행은 리플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결제 지원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의 다른 은행들도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되도 않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빼앗기고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인구 대국 인도에서 이 같은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인상 깊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XRP 레저 기반의 대표적인 페이먼트 시스템 숨월렛이 전자상거래 업계 자이언트로 불리는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숨월렛은 액위드에 가맹돼 있는 온라인 스토어 100만 개 이상에서 결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는 물론 XRP 레저 기반의 토큰을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지금 리플의 진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XRP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이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일상을 파고드는 혁신입니다. 이번 숨월렛의 파트너십은 이 방향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CBDC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각국 중앙은행들과 얼마나 리플이 끈끈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전체 조정 상황에서 XRP 시세 역시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이 같은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엄청 빡세게 잘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 말고 리플과 미국 정관계 인사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바라보면 어쩌면 정말 리플은 세계 준비 통화를 목표로 세팅된 솔루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데, 왼쪽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리플 관계자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양반은 대통령 직속 미국의 43대 회계 책임자를 지낸 로사리오스. 이 양반은 지금 리플 이사회 멤버입니다. 대표적인 백악관과 의회 커넥션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 출신인 마이클 바는 지금 연준 부의장이고, 이사회 의장인 샌디 오코너는 JP모건에서 규제 책임자로 일했던 양반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물들을 리플 이사회 등 여러 자리에 배치를 해놓은 게 리플이고, 이런 리플이 지금 미국 SEC의 너저분한 소송 대상이 돼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쓰고 있다라는 참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SEC로부터 가장 먼저 소송을 당한 리플은 너저분하고 귀찮고 또 소모적인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모습 여전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1분기 마케팅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로 치면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꽤 건실합니다. 먼저 1분기 XRP 판매는 3억 6,106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전 분기에 2억 2,631만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XRP 레저에서의 온체인 활동 역시 4분기 대비 1분기에는 34% 증가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유지했고, 중앙화 거래소의 XRP 1일 거래량 역시 1분기에 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규제 이슈와 여기에 맞물려 있는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 먼저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유로존의 미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유럽의 노력이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제를 발표한 것, 호주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규제 명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6일 공개된 도버트 챌린지 결과를 요약하면서 XRP 구매 의사를 증언한 SEC 전문가 증언이, 그러니까 패트릭 두디의 증언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EC의 가장 강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삭제됐다라는 점을 일부러 작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판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 리플랩스나 지금 법원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언급을 한 건 역시 꽤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약식 재판을 요구하는 최종 준비 서면 이미 다 제출됐고 이제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리플은 올해 전개된 이벤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힌 것은 판결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의 분석을 유투데이가 제기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SEC에 대놓고 공개적인 대결 선언을 해버린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놓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한 반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SEC의 웰스 노티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신들은 증권을 거래 지원한 적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자라면 이 같은 비판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XRP는 증권일 수 있다라는 소송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SEC와 굉장히 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자라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동맹군 차원 확보에서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전격 재상장을 할 가능성,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정도 호연지기를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될지, 이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 메나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카타르 국립은행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민영은행인 차이나뱅크가 리플렛을 이용하면서 이미 양국 간의 국경 간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리플렛저에 올라타서 리플 ODL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파트너 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ODL 확장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이나뱅크가 밝힌 내용이 재밌는데, 2022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건 그들이 필리핀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차이나뱅크는 카타르 국립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렛을 통해서 카타르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 국립은행은 메나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고, 동시에 리플렛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의 국제적인 플랫폼이다. 디지털화를 활용한 송금은 더 편하고 빠르고 보안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필리핀 민영은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번 리플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ODL 활용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리플 파트너가 나서서 ODL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리플의 파트너는 산술급수로 늘어나는데 ODL의 확장성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 이런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자사가 직접 투자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조지아 커스터디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이 회사가 일본 SBI 홀딩스가 주도하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3,600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SBI 홀딩스가 조지아 커스터디의 2대 주주라는 겁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백업해주고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의 2대 주주가 리플의 가장 많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SBI 홀딩스라는 것. 그런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거의 암호화폐 전문 기업 수준의 분석과 전망을 요즘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레거시 금융의 변화 양상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부쩍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슈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소송 종료 이후에 연타가 될 가능성, 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걸 통한 미국 내 XRP 유동성 재확보,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법률 책임자가 회동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코베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리플로 찾아가서 리플 영역에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를 만난 겁니다. 과연 이 두 회사의 법률 책임자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XRP 재상장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최근 SEC를 상대로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공통 분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리플 소송 결과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두 회사의 법률 책임자들이 만나다 보니까 꽤나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 그레왈은 최근 XRP에 대한 재상장 조건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언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폴 그레왈은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한창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던 지난 3월에 싱킹 크립토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XRP의 코인베이스 재상장과 관련된 3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먼저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놓고도 몇 가지 검토 사항이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판사의 논리적인 추론이 어떤 건지, 판결의 근거는 뭔지, 항소법원에서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자체 평가는 어떨지, 이 3가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요약하면, 소송에 승소하면 바로 XRP 재상장할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플 소송 과정에서 리플 측을 지원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던 만큼 긍정적인 상황이 기대되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렸던 사람이 리플 법률 책임자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그러니까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서 SEC의 답변을 요구한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SEC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1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답변 제출일로부터 7일 안에 이에 대한 의견을 코인베이스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 달라고 청원을 한 건데, 과연 SEC가 이번에 또 어떤 이상한 답변을 내놓을지 이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어쩌면 소송 이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아주 비전적인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CBDC 기업들 경쟁력을 비교했더니 리플이 1등 먹었다라는 겁니다. 2001년 설립된 디지털 부문 컨설팅 기업 주니퍼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 나름 구력이 20년이 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CBDC 연구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15개 경쟁 기업들을 비교했는데 1위로 리플을 선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FIS, 컨센시스 등을 포함한 15개 기업들과 비교 평가를 거쳐서 1등으로 선정됐는데, 주니퍼 리서치는 CBDC 기업들 중 리플은 확고한 1등 리더로 선정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CBDC 거래 규모가 2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점도 예측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리플이 목표로 잡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2130억 달러라는 겁니다. 올해 CBDC 거래 규모는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고, 진정한 잠재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것이다. 급진적인 성장 잠재력은 26만 % 이상이고, CBDC는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로 제한된 초기 단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본 궤도에 오르면 26만 % 이상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멀쩡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왜 리플을 1등으로 선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도 있는데, 국경 간 결제는 현재 비용이 높고 거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영역은 CBDC 개발에 초점이 아니다. CBDC 채택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것은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의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더 넓은 결제 산업이 CBDC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은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면서 각국 여러 나라의 CBDC를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서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중치 먹고 1등 먹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이미 몬테네그로와 부탄, 팔라우 등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여러 그룹과 재단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7년 전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 파트너로 리플과 함께했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 1억 달러 돌파하고 7년 뒤에 2130억 달러를 찍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영상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유하면서 리플은 두바이에서 확장하고 있다. 리플 고객의 20%가 메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명확한 규제 제도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두바이가 암호화폐 혁신의 핵심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역사를 돌고 돌아서 다시 새로운 혁신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2022년 아프리카 블록체인 리포트인데 여기에 또 아주 재미있는 아프리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건 리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리플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무려 13개 지역인데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남북 모두에 리플이 진입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지역에는 이미 리플 ODL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국가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중심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건 글로벌 XRP 홀더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원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답답하고 나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홀더들도 답답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스터 후버라는 양반이 희한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양반은 방금 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2024년 여름 휴가 이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루머를 들었고 리플과 SEC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멘트를 친 겁니다. 이게 트윗 멘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필 몇몇 크립토 미디어가 이걸 기사화하면서 루머를 확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약식재판 판결이 2024년 여름까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등장하면서 동시에 소송 당사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는 루머 역시 함께 돈다라는 것은 어쩌면 양측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루머가 흘러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2024년 여름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XRP 홀더들이 제시했던 소송 판결 가능 시점 모두 하나같이 빗나갔다라는 점에서 실제 판결 가능성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모른다.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소 답답한 시기인데 이건 전 세계의 모든 XRP 홀더들의 공통된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기반의 지불 결제 기업 테라페이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27개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를 받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은행과 모바일 지갑, 송금 사업자의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로서 이 포괄적인 국제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75억 개 이상의 은행 계좌, 21억 개 이상의 모바일 지갑, 108개 수취국가와 205개 발신국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미 엄청 빡세게 자리를 잡은 곳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세도 역량도 분명한 곳이다 보니 비자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테라페이는 비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비자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비자 솔루션을 테라페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좀 더 혁신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직접 공지한 내용을 보면 테라페이와 비자의 협력은 카드와 계정 그리고 지갑을 포함해서 글로벌 자금 이동 기능을 확장하고 그렇게 포괄적인 지불 솔루션의 길을 열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회사 CEO는 비자가 주요 투자자로 합류하면서 이번 전략적인 제휴는 진정으로 글로벌 디지털 결제를 위한 큰 진전을 반영한다, 연결되고 강화된 디지털 결제 세계를 구축한다라는 공동 비전을 구체화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이렇게 말했고, 비자의 글로벌 책임자는 테라페이에 대한 우리의 투자와 협력이 비자의 도달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멘트들을 정리를 해보자라면, 비자는 글로벌 금융 확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금융 포용이라는 다소 인류애적인 뉘앙스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단으로 테라페이를 선택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테라페이가 리플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확장과 금융 포용이라는 비자의 비전을 구현할 기술적 기반이 결국엔 리플렛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비자가 리플렛에 직접 올라타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리플이 금융 확장과 금융 포용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멘트 하나로 커뮤니티가 꽤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리플 소송은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 당사자 양측은 판사에게 충분히 소명을 했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2023년 3분기가 끝나기 전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소송 과정은 실망스럽고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제 소송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커뮤니티를 흥분시킨 것은 빠르면 7월쯤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리플의 수장이 밝혔기 때문인데, 전체적인 멘트를 살펴보면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 그 중 하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7월, 늦으면 11월인데 9월 30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점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압축을 하자라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9월 전에는 나와줘야 미국의 올해 의회 회기 안에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을 정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이 나와줘야 증권의 기준과 관련해서 1차적인 갈래타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이래저래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만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소송 판결 예측 시점 멘트와 관련해서 XRP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 모건 변호사는 좀 더 전폭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예측했는데 이것도 정확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더해준 겁니다. 제발 좀 다음 달에 소송 결과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자!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또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데 또 멘탈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